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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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ot. Head full of flies, so here come the clouds.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it's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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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really gonna rise to the sun. Step 2, do something. 아미고 화이팅합니다. 아미고 화이팅! 아미고 화이팅!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1박 2일을 편안하게 보내고 나니까 뭐 새삼스럽게 강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연 대신에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제 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58년 개띠니까 이제 65년 살았는데 한 번도 월급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1980년이니까 그때는 그 대학으로 삼성, 현대 이런 회사에 리크루트 책임자들이 각 대학에 와가지고 제발 우리 회사 와주세요 할 그런 때였어요. 맞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그 취업 설명회라 그러죠. 회사 설명회 이런 데 가본 적도 없고 뭔가 어딘가에 무슨 지원서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박사를 땄지만 대학교 교수 되겠다고 지원서를 써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취직을 해서 월급 받고 산다는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든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릴 때부터 거의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위해서 제가 살았다는 뜻인데 그게 뭘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의 20대, 30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당시 정치 상황이 내가 책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20대, 30대 민주화 운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대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20대를 보낸 박정희 정권보다 더 엄혹하고 가혹한 이 권위주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때이기 때문에 저도 더 가열차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 하면 나는 40이 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거는 감옥 가서였어요.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의문사는 안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옥 가기 전에는 한 7년 정도를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7년 정도는 흔히 유서라고 하는 걸 품에 이게 바느질해서 넣고 다녔는데 그게 사실은 유서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가 누군지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인적사항 써놓은 거를 여기다 품에다가 바느질해서. 그때 주민등록증 없었습니까? 주민등록증은 뭐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거죠. 왜 바느질로 해서 넣냐면, 신분증 뭐 이런 거는 다 정보기관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입고 있던 옷은 부모한테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어디에선가 변사체로 발견이 돼서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받으면 분명히 옷 여기저기를 다 더듬어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 주머니에 내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들 자식이라는 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남기고 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40 넘어서 이 세상을 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때입니다. 그게 이제 감옥 가니까 이제 40 넘어서도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감옥 생활 2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이놈의 공부라고 하는 게 학교 수업 가지고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충분히 만족한다는 건 없지만 학문의 길에는 그러나 절대적인 독서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있나요? 맨날 도망 다니고 수배당하고 뭐 조직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명색이 박사라고 걸어놓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미 석사 논문은 상업 출판이 돼서 사람들이 막 읽고 뭐 소장 정치학자 고성구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막 그러는 판에 스스로 생각해보면 쪽팔리잖아요. 예?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이. 그런데 감옥에서 그 2년간 진짜 저한테는 황금과 같은 독서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살이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심, 2심 재판, 1심, 2심까지 받고 제가 3심은 포기했거든요. 이런 법원에서는 내가 더 이상 법정투쟁의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요. 2심이 끝나는 게 10개월이에요. 1심 6개월, 2심 4개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재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독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전공서적을 어떻게든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정치학 관련 책을 좀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연구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정치학 방법론, 정치 철학인데 그거는 칼 막스와 막스 베버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대부분의 책이 칼 막스와 막스 베버의 방법론 비교야. 근데 그놈의 막스자가 2번이나 들어가잖아. 막스 베버의 막스, 칼 막스의 막스. 책이 왜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규정상 안 된대. 그래서 결국 제가 싸우다 지쳐가지고 교도소랑 싸우다 지쳐가지고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네 교도소에 있는 책을 내가 읽어주마.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도서관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거기에 있는 책을 차례차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도소가 참 좋은 곳이에요. 사람을 교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양서라는 양서는 거기 다 있어. 세계문학 전집, 뭐 한국문학 전집, 물론 거기 야한 부분은 다 찢어져 있지만, 예? 양서라는 양서는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완전히 이 독서의 세계에 빠져서 1년 2개월을 지냈어요. 제가 그때 읽은 책들이 어떤 거냐면, 바깥에서 있었다면
그저 A4 서너 장 정도 되는 요약본으로 대충 읽었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책들. 예컨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게 전 5권짜리 진짜 재밌지만 길고 지루한 책이거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독보한 거야. 일주일 만에. 그리고 진짜 읽기 어렵다는 게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이거든요. 그건 사람 이름이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이 나와. 그걸 제가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다 읽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에 보면은 식탐, 먹는 걸 탐한다고 하는 그 식탐에 대한 정말 무서울만치 아주 디테일한 묘사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에밀 졸라의 식탐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나중에 물론 그것도 감옥 아닙니다. 박경리의 토지에 보면 이민혜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묘사 장면에 식탐이 나오더라고. 아, 박경리가 에밀 졸라를 뺏겼다가 아니고 공부했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독서의 세계에 푹 잠겼어요. 당시 제가 읽어낸 책을 대충 보니까 하루 평균 500페이지를 읽어냈더라고요. 그거를 1년 2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학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압도적인 힘 앞에 굴복하기 쉽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버텨낼 힘이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제가 그때 독서를 통해서 말하자면 저 고성국의 인문적 자양분을 쭉 그걸 제가 의식하고 했다면 그거 못할 짓이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인문적 자양분이 쫙 스며들어서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 그리고 그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북한의 이 조선중앙통신이 방송할 정도로 날리는 이 소장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것들이 남한의 소장 정치학자 고성국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방송을 한 30분을 하더라고. 그 바람에 내가 또 한 달간 또 잠수 탔죠. 그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기들의 경쟁자나 적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거기서 칭찬 한마디 하면 나는 그날로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20대부터 제법 이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어서 저한테는 그때부터 정말 많은 유혹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돈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수석 같은 거 좀 해달라 또는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유혹은 한 3, 40번 있었던 것 같고, 돈은 뭐 수도 없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멀끔하게 차려입었는데 딱 보면 사기꾼으로 보이는 사람이 007백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을 때거든요. 만 원권 꽉 채우면 그게 1억이야. 007백을 딱 들고 와가지고 내 앞에 놓고, 박사님 이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멍하니 있었더니, 이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저한테 다시 빌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이게 말장난이잖아. 또 가만히 또 들여다 봤더니 이자가 저한테 빌려주시면 제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원금과 투자해서 생긴 이득금을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저한테 빌리신 애초에 원금 1억을 주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산수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말로 듣던 그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석 달이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 휴대폰도 없을 때요, 내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11까지 눌렀어요. 너 지금 이거 갖고 나가면 내가 전화 끊을 거고, 아닌 그러면 2번 눌러서 경찰 부른다. 그랬더니 이자가 당황하더니
얼른 그 공공칠 가방을 들고 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석 달 후에 그자가 신문에 났더라고. 1억 갖고 10억 만드는 작전 세력을 잡았다. 그렇게 났더라고요. 저도 같이 신문에 날 뻔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자가 제법 영향력이 있다는 몇몇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해가지고 신고할 테니까 너 가지고 가라고 한 유일한 사람이 나여서 나 빼놓고 여러 놈이 같이 걸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유혹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유혹을 이겨냈다가 아니고 감옥에서 할 일 없어서 읽어냈던 그 수많은 인문적인 이 자양분들이 저로 하여금 그런 유혹을 별로 어렵지 않게 뿌리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옥에 감사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공적 목표를 향해서 한 철나고부터라고 따지면 한 45년을 뭔가 사적인 목표가 아니라 공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셈이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내가 45년 동안 어떤 공적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이를테면 20대 때, 30대 때, 뭐 40대 때 저는 20대 때는 제발 좀 그런 위험한 짓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주변에서 뭐 부모님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어요? 저 고성범이도 말렸어. 아, 형 왜 그래? 하고. 네.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이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싸우면, 내가 지금 감옥에 안 가면 내 자식들이 가게 돼. 그런 대답이었어요. 40대, 50대 때는 이제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어디로 그렇게 공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냐. 그런 질문을 그때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뭐 추정 60분 MC도 하고, 뭐 난리는 막 정치평론가고, 뭐 상업 광고만 대여섯 개씩 막 이미지 광고를 찍자고 들어오고,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 무슨 제일모직? 제일모직. 또 LG 컴퓨터 뭐 이런 데서 저기 회사 이미지 광고를 찍자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참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더라고요. 이건 나쁜 짓은 아니잖아, 확실히. 확실히 나쁜 짓은 아니잖아. 그냥 한 편 찍으면 3억 준다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상품 들고서 광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쓱 모습만 보이면 된대. 야, 그거 내가 뿌리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당신들이 살려고 하는 이 고성국의 이미지, 그 광고 에이전트 회사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한 편만 찍어주면 주겠다는 3억, 그 3억으로 사려고 하는 이 고성국의 이미지,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당장 당신들은 내가 추정 60분 MC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살려고 하는 건데, 이 추정 60분 MC라고 하는 이미지는 추정 60분에 당신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과 PD 작가들이 만들어낸 거다. 당신들이 나한테 3억을 주면, 그럼 내가 그 3억을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거면 내가 모르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지 않냐. 3억 주면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지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냐. 뭐 밥 한 번 사고 말겠지. 그건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절했어요, 다. 제가 거절했던 광고가 한 6개월 있다가 하여튼 광고가 나오더라고. 제가 원래 제안받았던 그 광고의 자리에 나오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세훈이. 그러니까 제가 거절해서 이제 다음 순위로 찾아가서 했겠죠. 오세훈이 뭐 이런 자들이 이제 그 광고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도 사실 지금 와서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참 고민되던 문제였어요. 아주 실존적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아, 눈 한번 질끈 깎고 3억 해갖고서 이걸 좋은 데 쓰면 되잖아. 근데 그때 거절하기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제가요, 우리 아미거 회원들의 자영업자들 광고를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30년 전에 3억 주겠다고 하는 광고도 내가 거부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미고 자영업자들의 저
발효 꽃감이건 무슨 저 기억의 베개건 그건 내가 당당하게 광고할 수 있다. 예, 그런 자신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대체 고성국이의 공적 목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선진국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돌이켜보니까 한 45년 동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3가지 과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거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고 국민으로 살게끔 만들려면 3가지 숙제를 먼저 풀어야 돼. 3가지. 나 이 3가지 숙제 푸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첫째, 종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종북 세력이 있어서는 세계 최고 국가, 세계 최고 국민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북을 척결해야 돼. 그런데 종북을 척결하려고 보니까 종북은 누군가를 따른다는 거잖아. 북한을 따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지 않고서 나만의 종북이 없어지지 않아요. 북한 정권이 현존하는 한 저것들은 끊임없이 대남 공작을 통해서 종북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다닐 거라고. 지금 나타난 종북은 문재인이고 이재명이지만 586들이지만 이걸 다 친다고 해서 새로운 종북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어. 우선 당장 이것들이 막 종북짓을 하고 다니니까 이재명이도 정리하고 문재인이도 사법 처리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근원 치료는 아닌 거예요. 근원 치료는 김정은 집단을 지구상에서 멸종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불가능해. 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저 김정은 집단이 김정은 집단을 놔두고 대한민국만 세계 최고 국가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 평생의 꿈, 대한민국을 최고 국가로, 대한민국 국민을 최고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숙제가 김정은 집단을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전쟁이다, 이게. 그들이 파견해 놓은 꼭두각시들은 그야말로 조물애기들에 불과하다. 저 김정은 집단을 어떻게 척결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이 점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하고 저는 100% 생각이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 100% 생각이 같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저보다 더 훌륭해서 정광훈 목사는 그걸 어쨌든 행동하고 있어. 나는 말로만 떠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를 그런 점에서 제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두 번째 숙제는 뭐냐. 정치가 최고 수준이 안 되면 사회, 경제 최고 수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한 사회에 공적 결정을 하는 그 영역을 정치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공적 결정을 하는 정치가 수준 이하인데 거기서 이루어진 결정이 수준 이하의 결정들이고 수준 이하의 법령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에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게 기업들이고 사회고 민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류 정치가 판치는 데서 경제가 2류, 사회가 3류가 불가능한 거야. 논리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세계 최고 국민으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정치를 세계 최고 정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 개혁이 제 두 번째 숙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숙제는 북한 김정은 세력도 지구상에서 멸절시키고 세계 최고의 정치 개혁도 단행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이승만, 박정희의 리더십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거기에 필적할 만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승만 아류, 박정희 아류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45년간 또는 정치판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로는 35년여가 이 마지막 이승만의 필적할, 박정희의 필적할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십이 어디 없나 이거 찾아다닌 거예요. 이거 헤매고 다녔어요. 아직 못 찾았어. 그게 쉽게 찾아질 거면 그게 어려운 숙제도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하지만 이런 리더십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또 당장 2027년에 우리 자유파 진영 후보로 나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후보들이긴 하지만 제가 찾고 헤매는 그런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그런 리더십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저는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없나 이러고 헤매고 다닙니다. 헤매고 다닌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그냥 내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좀 다소 모질라도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서 근데 그거는 이승만이 뭐 누가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박정희가 누가 만들어서 박정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늘이 내리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운이 닿지 않았다면 제가 죽기 전에 바로 그 이승만 박정희에 필적할 만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을 세계 최고 국민으로 만들 그런 백마탄 초인이 내가 죽기 전에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나만 준다면 난 그걸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가 정치평론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 시비도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이런저런 무슨 정치적 제안 같은 것도 별로 고민 없이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미고가 여러분들 저 들어올 때 플래카드 딱 써붙였잖아요. 아미고가 세상을 바꾼다. 진짜 세상 한번 바꿔보잖아요. 우리가 바꾸는 세상이 정권교체 정도 수준의 세상은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국가로 대한민국 국민을 세계 최고 국민으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 45년의 공적 활동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외롭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맺게 될 거다 이렇게 최근에 제가 확신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꿈꾸는 그런 꿈과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